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 이틀만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해주신 거기 때문에 중점적인 내용만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구인지 또 우리 여기 존경하는 강수현 교수님도 오셨고 한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반자본주의자의 그 10가지 거짓말에서 저는 1부의 8장부터 저 끝까지를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거짓말을 얘기하기 전에 자본주의라는 게 대체 뭐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여기 이 페이지는 오른쪽에 밑에 하단에 있는 거 빼고는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영어로 된 거나 이쪽에 우리말로 된 거나 정의가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자유제 아래서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럼 대체 언제 성립하고 등장했나 이런 얘기인데 자본주의는 19세기에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6세기부터 그 공건 제도 속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싹 트기 시작했지만은 18세기 중엽에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점차 발달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 독일과 미국으로 확산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누가 처음 사용하게 되느냐. 자본주의라는 것은 약간의 비하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했다 하는 걸로 연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는 없는데 그 특징적인 요소가 여기 이제 5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내거 이게 사유재산제가 언급가 안 되면 자본주의가 안 되고 공유주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가격, 정부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메커니즘에서 성립되는 거. 그 다음에 이윤 획득을 위해서 기업가가 노력하고 모두가 노력하는 거. 그 노동력, 이것조차도 이제 상품화해서 내가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하고 가치를 얻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정되고 확대되는 게 이게 관리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된다. 이건 자유주의자들 보면 저거 왜 올해는 고추가 저렇게 많이 생산돼 양파가 매년 저렇게 많이 생산돼 이거 관리하면 되겠네. 이런 뉘앙스를 주기가 쉬운 명제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누가 그 국민의 이저 원칙을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맡은 그 분야가 8장부터인데요. 8장에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제가 언급해 놓은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를 뭐라 그럴까 지속해야 된다. 또 자본주의를 좋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씀 표현이 좀 제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는데 왜 서양의 지성인들이 그 열광하고 자본주의 X치고 사회주의 좋다, 레닌 좋다, 사르트르 그 유명했잖아요. 1960년대 그 대학에서 사르트르 모르면은 다방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했는데 그런 지성인들이 왜 빠져들었나? 이게 자본주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단어. 소비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소비, 저거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조선시대의 양반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게 쌍놈들이 돈 벌었다고 행세하네? 딱 이거죠, 이 내용들이.
이거 용납 못하겠다. 교양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갖춰야 양반이 되는데 이놈들이 돈 벌었다고 양반이 해. 그놈들 전부 X. 이게 이제 지식인들 속에 박혀있는 멘탈리티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워낙 작은 글씨라서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에 교황조차도 소비 메커니즘 이거 이제 불임을 하셨다 이거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미국과 서유럽에서 자본주의 발전상에 대해서 많은 논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화계에 이제 좌파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 이탈리아 좌파 영화 감독 피에로 파올로 이런 사람들, 그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거 영화를 만드는 거. 우리 뭐 다이빙 벨인가요? 뭐 이런 거 하듯이. 그 다음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 지역에서 소비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열광했다 이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는 교양도 있고 대학도 졸업하고 뭔가 했는데 저런 저속한 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이게 날지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있다. 소비에 대해서 비판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밑에 왼쪽에 밑에 보시면 교양인 지식인들이 가치평가 및 명성 판단 기준들이 와해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거 문화도 알아야 되고 뭐 교육, 부모법 이런 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행세 안 해. 이게 이제 아니고 이거죠. 이런 게 아마 지식인들의 저변에 깔려 있고 이걸 갖고 일반 대중들을 감성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활용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영국의 문학사 전문가인 존 캐리의 저서에서 영국 작가 조지 기싱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조지 기싱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두 개의 표준적인 절차를 인정했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 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장. 책이 꽂혀있는 서가를 보여주면서 저도 북 콘서트 할 때 저 책장 앞에서 하는 저 뒤에 책이 많죠. 예. 그런데 이 기싱은 시집이나 문학 역사서 같은 거는 있는데 과학 지식이 없는 과학 지식 책이 없다. 이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회학, 기술, 현대 사상 이런 책들이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았든지 말았든지 시약의 경우 매우 잔인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X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책장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캡탈리즘 모델링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싱이 한 것이 현대와 불화의 근본 원인이 상업이다 이거죠. 상업. 이거 상인들 이거 천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고와 연계된 모든 것은 이거는 나쁘다. 광고 필요 없는 거 사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 하게 만들고 이게 조종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이걸 큰 대학을 갖고 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볼프강 케니히 소비사의 비판에 대한 세 가지 기둥했는데 이거 세 가지 기둥을 잘 보시면은 오늘날 이 좌파 집단의 그 기둥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 비판이죠. 문화 좌파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파가 쓴 인문열 책도 안 팔리고 좌파가 쓴 거는 뭐가 써도 아무것도 아니고 막 팔린다 이거죠. 오정근 선생님이나 조영기 교수님 책들 안 팔리고 있어요. 잘 매우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사쁘다. 그 다음에 지배에 대한 비판. 지배겠고 아까 우리 이한열 대표님이 ESG 얘기했는데 ESG 사실은 쓰레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왜? 그 경영학자. 쓰레기는 좀 과한 쓰레기고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 지속 가능 경영. 경제학의 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에서 중요한 거지 재무 외에 비재무적 지표를 갖고 E, 환경, S, 사회적 책임, G,
가버넌스 이런 거 자꾸 뜯어먹는다 이거 좌파 집단들이. 그러니까 ESG 그런 거가 사실상 상당히 문제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강력하게 주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세 개의 기둥이 문화 비판, 지배 비판, 그다음 환경 이게 ESG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이 책 저자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문화 비판적 입장에서 지배 비판으로 거쳤다가 환경까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연관돼서 전부 자유주의, 시장 메커니즘, 캡탈리즘 이런 걸 다 X치고 그 좌파 권력의 클러스터를 형성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이제 한 장에 제가 2페이지 또는 1페이지로 정리했는데 8장에 여기에는 1960년대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60년대 자본주의 및 자본주의 대표적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지성인들이 물어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보면은 린드버그 뭐 이런 거, 그다음 좌파 성향의 캐나다, 미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도 좀 그런 질문, 경제학을 좀 하면서도 좀 알았던 분인데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냉혹해져 갔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영국 작가 닐 로슨 그 좌파 성향 아까 가디안을 우리 저자가 언급했는데 저게 이제 뭐 사회적 그런 이게 이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거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소비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화합니다. 그래서 소비 연구가의 이거 카를 테데슨 독일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게 세계화해가지고 디지털화 이런 거 부정적이다. 옛날에 국내에서 생산하던 가격 구조가 더 합리적이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노엄 촘스키. 저 사람은 저희가 대학 때 배운 언어학자입니다. 저는 언어학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언어학자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볼수적인 그 좌파적인 불교에 아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 사람 이상한 걸 걸려가지고 명성 그걸 났습니다. 촘스키. 그런데 우리 때는 촘스키 이름 모르면 언어학이나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이게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거, 소비로 사람들을 소비주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거, 광고 X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소비 얘기했는데 두 번째에 비판해서 또 다른 주제가 또 노후화입니다. 노후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기업들이 자기 이윤을 위해서 다저트게 있고 이거 좀 돌리면 바로 망가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안 들었습니까? 뭔가 만들었는데 오래 사용되게끔 내구성 있게 만들면은 자기들 이윤이 없으니까 적당한 시점 후에 노후화돼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분별 있는 사람들은 명성과 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같은 분들. 명성과 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별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다. 좌파적 시각이죠. 자, 그 다음에 부자는 자본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또는 기업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특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쭉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펠만 박사가 1950년도부터 92년까지 222개 전쟁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우리 민주주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010년 보면은 자본주의가 군사적 충돌 빈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더라. 왜? 자기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칼럼에 보면 자본주의적 평화 있죠. 그 평화에서 뭐냐? 예대는 교역 때문에 교역을 해야 되는 전쟁 나면 큰일이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네 교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있게 교역보다는 금융시장 통합이다. 우리 이제 오정근 박사님이 금융 전문가신데 금융시장 통합이 평화를 가져온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 절대 아니다.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무역을 통한 평화, 뭐 예제 아까 주장했고요. 그래서 피자가 1차 대전 시기에 독일과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은 전쟁에 반대했다. 왜? 기업체 날아가고 뭐 문자 동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히틀러,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집권하는가?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뭐 혁명에 의해서 갑자기 총칼 들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돌변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기 보면은 히틀러가 처음에 사실은 독일이 시장이 축소되고 자꾸 국제 무역하다 보니까 뭐가 먹지 않습니까? 러시아 저거 쳐서 먹어서 시장 넓히자 하는 게 이제 그 2차 대전 일으킨 주요인으로 분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반대할까 봐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다 인정한다, 그거 인정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오른쪽에 두 번째 방으로 해놓은 거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 이윤 추구 때문에 발발했고 부유한 자들이 경제적 이해가 전쟁을 유도했다 하는 게 반한다 이거예요. 사실 히틀러 저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토마 피케티 저 이상한 책 만들어가지고 경제학을 더럽힌 21세기 자본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전쟁 관련해서 자본주의 비판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콘체른들이 석유 이익 확보 이런 걸 위해서 전쟁을 하도록 구축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저렇게 됐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고 석유 관련 콘체른들은 오히려 이라크에 제재를 유엔에서 받은 미국에서부터 제재를 해제하도록 독려했다, 기다려 있다 이런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오른쪽에 저 내용 보시면은 제2차 이라크 대전의 핵심적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미국이 힘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들 자꾸 기어 올라오고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본보기로 후세인 부셨다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저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이 얘기하는데 10장은 이제 자본주의는 언제나 파시즘의 위험이 오래 도사리고 있다. 이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사회주의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주장들 이런 것들 좀 엉뚱하고 또 좌파 이론가들이 나치즘 저거 싫어합니다. 왜? 나치즘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나치즘이 용어에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치즘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시즘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어로 묶음 단결 이런 건데 무솔리니 체제에서 과잉성을 띠는 내셔널리즘 이런 건데 이제 자꾸 우파 쪽에 뭔가 좀 좋지 않은 걸 가서 정권 파시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베링 이런 사람들도 나치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세를 확보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달랬습니다. 기업가들고 이거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저기 보면은 상당히 대승하고 난 다음에는 돌변해서 그냥 저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베르만 베링 제국 사업장 엄청나게 큰 그냥 업체 만들어가지고 60만 명을 근무시키는 그 당시에
뭐 저게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 커뮤니즘 그렇게 가버렸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치는 사회주의적, 연쇄주의적 체제가 갖는 많은 특성을 공유한 거다 하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냐? 제2부인데 반자본주의의 다양으로 모색된 거 아까 모던 다전스 오브 네이션인가 뭔가 아까 지틀만 박사가 얘기했는데 사회 그러니까 반자본주의 대안을 만든 게 한 타수, 두 타수도 넘는 그런 실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10개는 이거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필요 없다. 10개가 모두 허상이더라 하는 거짓말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반자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가 그럼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대안이 뭔데 이렇게 볼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보완된 체제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생존해 남은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러시아부터 각국별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워낙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잠깐 나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사태. 스탈린 이런 거 열광했습니다. 스탈린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레닌은 좀 혁명가고 레닌 옆에 트로츠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닌과 버금가는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스탈린이 이 사람을 좀 트로츠키가 좀 뭔가 레닌이 돌아가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장례, 시체 이런 거 장사를 잘합니다. 레닌의 시체를 갖고 스탈린이 통제해가지고 돌려오자. 스탈린이 그때 뭐였냐? 레닌이나 트로츠키보다도 훨씬 아래 직급이 아무것도 아닌 사무국장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요즘 서기장이 높은 걸로 된 거죠 스탈린 때는. 좌우가 스탈린 열광적 지지자들 이런 게 많았다. 프랑스 도나드 쇼, 장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이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그래서 안 되니까 신경제 정책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폐기하는데 5% 정도를 땅을 갖고 있는 거에서 한 70%, 60% 이상씩을 성과를 내더라. 이런 게 러시아에 나옵니다. 뭐 그런 정도 하고요. 러시아 집산화 그래서 러시아에 사실은 집산화 분홍 200만 명 추방하고 3만 명을 총살시키고 이런 엄청난 무자비한 과정을 거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에요. 저도 러시아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혁명 나중에 와해되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재산과 시장의 사회주의 대해 우월하더라 이런 얘기하고요. 중국 아까 대통령 이야기도 했고요. 저 사람들 적들의 수가 150만 명, 200만 명 했는데 4,500만 명이 기아나 살해로 죽었다는 거 대통령 때 문화 대혁명. 처음에 이 사람들이 홍위병을 해가지고 증오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을 이거 나쁜 놈들이다. 교수들도 비판을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정당 간부 쪽으로 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 8만 명을 하방했습니다. 살해하고 또는 1,700만 명의 학생을 도시에서 시골로 보내버리게 이런 거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제 말할 것 없이 캄보디아에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캄보디아 인구 5분의 1, 4분의 1 사이가 죽었다. 160만 명에 220만 명을 추정된다. 이게 마오의 대약진 운동을 한술 더 뜬 초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저렇게 엄청난 가오를 저질렀다.
그런 거고, 베네수엘라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의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럴 거고요. 그다음 유럽의 동독, 뭐 서독에 이제 통합되었고, 영국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좋은 주장들을 하는데 왜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폐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무 득세했다면은 오늘날 경제가 크게 후퇴했을 거다. 다행히 그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컨트롤됐기 때문에 영국과 스웨덴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국가 권력을 약화하는 감세, 민영화, 탈규제 이런 것 등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아까 지태명 교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은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게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설계에서 27개국에서 설문조사에 28,000명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이런 그 설문으로서는 제일 큰 샘플링을 했다 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 이 결론은 사실상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에 결론은 정치적 종교로서의 반자본주의, 거의 반자본주의가 종교화됐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저쪽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반자본주의의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질투다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이 저렇게 잘 나가네.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부셔야 되는데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합리화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에 기초하여 반자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나는 잘하는 건데 시장 때문에 이렇다, 자본주의자들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블레임을 덮어 씌운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저기 보시면은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문제 해결책이다 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강력하게,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답이야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결론으로 자기의 베이징대 교수 웨이징 장의 논문을 책의 뒤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 베이징대 교수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시장경제와 공동번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기적을 보자. 인류 부의 97%는 지난 270년간 인류 역사의 0.01% 기간 중에 창출되었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경제는 낯선 사람 사이의 협동이다. 몰라도 자기 이익 되니까 협동해서 이거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장이 책임지는 거다. 사장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모든 그 시스템의 칩은 그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윤을 많이 가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에 이제 깔려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시장 경제에서 부자들은 소비자들의 화폐 투표로 선출된다. 왜? 많이 사주면은 투표 많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기업가적 능력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시장 경제의 최대 수혜자다.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은 소득 분배를 더 공정하게 한다. 정부가 하는 거 웃기지 말아라. 정의를 가장한 질투. 이걸 경계하자. 이게 이제 베이징대 교수 웨이징 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장 경제는 공동 번영의 유일한 길이고 기획 경제는 공동 빈곤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이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죠,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을 전부 줄여 놓은 건데요. 이건 누가 썼느냐?
그 한경의 전설리 논설위원이 이 책을 줄여놓은 건데 이것보다는 오정근 박사님의 오늘 그 칼럼 그걸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런 거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들 아까도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봤습니다. 이거 부조한 자본주의 관하는 사회주의 이런 거 옛날에 봤던 국가별로 봤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의 해부학 이거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이 사람은 이제 부의 해부학 박사 학위를 이 책으로 낸 거죠. 출판되었다는 거. 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우리 오늘 자료가 아니니까 놔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조금 특이하게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에서 17가지를 제시해서 단어 저거 17개 단어예요. 저거 보면 그냥 일상적인 건데 저런 거가 목표 세우고 뭐 이렇게 차별화하고 의미 있게 버티고 열정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등등이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이죠. 저도 이런 종류의 책을 쓰고 저거 2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 그런 자료를 워낙 많이 봤는데 이제 이 지텔만 교수가 부의 전문가로서 관심이 있고 앞으로 황수연 교수님을 통해서 지텔만하고 연결해서 저 책 낼 때 뭔가 한 패러그래프 뭔가 하나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열심적으로 정말 잘